네, 이번엔 마이보험 체크가 되겠습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데요. 그 증거,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서 계약한 장기 보험, 예컨대 종신보험 같은 거, 이거의 월 평균 보험료가 5만 원 미만입니다. 이 얘기는 곧 비싼 보험 팔아서 수익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 왔다는 의미입니다.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려고 하면 마이보험 체크는 오히려 도시락 수다 들고 다니면서 고객을 말립니다. 또한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은 평균 25%로 잘 나가는 대리점에 비해서 저조한 편입니다. 체결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이 마이보험 체크 사장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상담 후 강매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혀 안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야말로 진짜 무료 상담인데요. 상담 후 귀찮게 연락하는 것 제로입니다. 상담은 마이보험 체크가 하지만 결정은 소비자가 선택하면 됩니다.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과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 단일 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무엇보다도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 보험 설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 마음 든든해지는 보험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 체크. 영문자 COM,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막걸리 아저씨라고 아세요? 잘 모릅니다. 네. 이 정봉주 전 의원 팬클럽 회장도 하시고 예,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 의리가 죽여줍니다. 마이보험 체크 여러분 믿고 많이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네. 나오실 것 같죠? 지금 네, 보니까? 네, 나오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른 조사에서도 그런데 너무 비호감도가 높아요. 네. 아, 이거 참 왜 비호감도가 높아졌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언론들이 그렇게 아주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 놨으니 네. 모르는 사람들은 추미애 하면 에이 이래버린단 말이죠. 네. 이거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5%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 선언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자기 핵심 지지층을 더 결집하는 게 중요해요. 핵심 지지층을 더 결집을 해서 지지율을 조금 더 한 7, 8%대까지 올려놓으면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장관님이 좀 잘하시는 게 감성적인 그런 게 또 능해요. 아주 탁월하신 면이 있어요. 뭐 이렇게 시를 읊는다든지. 그러니까 일단 핵심 지지층이 확보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미지를 좀 바꾸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단 기반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좀 이제 상황을 보면서 이미지를 조금씩 개선하면은 그게 지금 이 높은 거의 지금 10명 중 7명이 싫어하면 이거 지금 빨리 낮춰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만들 수 있다. 일단 그 핵심 지지층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이제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보면서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몰라가지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가지고 비호감을 그렇죠. 택한 분들도 있겠지만은 네.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알기 때문에 비호감을 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사실은 인지도가 깡패란 말이 있지 네. 않습니까? 요새 그러니까 지지도 깡패야. 요새 긍정이든 부정이든 일단 알려줘야죠. 안다. 네. 내가 저 사람을 안다. 그쵸. 그건 엄청난 자산이니까. 맞아요. 이게 이런 이제 얘기죠. 쉽진 않아요. 네. 쉽진 않은 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하는 이 온라인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정치인은 부고 외에는 언론에 제일 만연하는 게 좋다라고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온라인이라든가 2차 언론, 숨어있는 언론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시기에는 이 노토리어스는 굉장히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극복한 예는 있긴 있었어요. 오세훈. 오세훈. 그렇죠. 극복해서 당선시켰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한편으로 비호감도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지지층들을 13%를 핵심적으로 단단하게 뭉치는 것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럼요. 지금 추미애 장관 호감도가 18%, 20% 가까이 되잖아요. 네. 20%라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절반 나눈다. 그럼 얼마입니까? 절반 나눠서 민주당 지지층의 50%에서 20%다. 그럼 40%예요. 네. 1등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비호감도 부분을 너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지지층, 특히 검찰 개혁을 부르짖던 시민들 사이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네. 부채감도 있습니다. 네, 실은. 그쵸. 아이고 이 양반 그냥 고생했다가 네. 그냥 뭐 크게 당하셨구나. 네, 뭐 그런 네.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아, 추미애.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딴 조사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만큼 비호감도가 높은데 네, 맞아요. 여기서는 이제 긍정 35.6,
부정 49.5로 나왔는데 전 국민 조사를 했으니까 그렇겠죠. 네. 자, 윤석열의 비호감도가 아직 자신의 어떤 진면모를 보여주기도 전에 비호감도가 높다는 점은 저는 이게 굉장히 윤석열에겐 리스크가 아닐까 하는 큰 생각이 리스크죠. 듭니다. 네. 예. 윤석열과 추미애 장관은 이제 비호감도, 호감도를 맞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우리 지지층 내에서도 추미애 장관 책임론이 일부 있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예. 이제 비호감도가 높은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호감도가 높은 것은 본선 양자구도 필패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부정 감성어가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그 단어들이 무슨 혐의, 수사, 뭐 의혹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지금은 뭐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분이 지지율이 막 들쭉날쭉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아주 최근까지. 그래서 이분은 지금 여기도 보면은 현재 당적이 없는 후보잖아요. 당적이 없다는 거는 핵심 지지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혹이나 막 이렇게 부정 검색어로 막 이렇게 덮어 씌워지면 그 지지층들이 지지를 철회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위험한 지지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핵심 지지층이 없는 속에서 부정 평가가 높다라는 거는 모래성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얘기도 그쵸. 나오고 네.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부정 평가가 높아도 핵심 지지층들이 그냥 커버를 그렇죠, 해주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으로 들어갈지 말지 이게 또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지율 이야기를 갖고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많은 데이터들이 날마다 쏟아지기 때문에 어떤 한 데이터를 딱 정해놓고 분석하기보다는 큰 흐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박용진의 약진, 정세균의 후퇴 이 보편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언론들이 너무 박용진 의원을 띄워가지고 말이죠. 언론이 만들어준 거죠. 예. 언론이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 이 언론들이 특히 이제 말하자면 민주당에게 좋은 기사를 거의 쓰지 않는 이런 언론들이 박용진 의원을 띄운다는 거는 박용진 의원으로서는 참 반가운 일이긴 하겠지만은 결국 그 지지층이 경선에서 찍어줘야 되는데 박 의원에 대한 어떤 비호감도만 높아지게 만드는 것은 아닐지 그런 그래서 뭐 저는 뭐 경선 흥행을 위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참 박용진 의원한테 죄송한 표현이지만 영화에 선한 주인공만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 악역도 있어야 한다. 악역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성격파 배우. 예, 성격파 배우. 예. 지금 박용진 의원의 이 노선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주 전략적 노선인 것 네, 같습니다만은. 맞아요. 한길 리서치에서 이제 5.3% 나오면서 지금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또 어떤 조사에서는 0%예요. 0%는 많아요. 1%도 많아요, 지금. 네. 1% 이거는 많은데 이제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길 리서치 홍영식 소장님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근데 나도 모르겠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이제 조사 시점이 중요해요. 조사 시점에 따라서 그 상황에서 저 때가 이제 그 국민의힘 전대 컨벤션이 나오고 막 이준석 돌풍이 날 때 젊은 조사를, 지도자. 예, 하다 네. 보니까 그냥 이쪽에서 얘가 좀 젊지 그렇게 찍었을 수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이.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지지를 받고서 이거를 계속 유지시켜 나갈 것이냐. 요거는 이제 한 두세 번 조사가 더 나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일단 아젠다 세팅 능력은 있어요. 지난번 유치원 3법 할 때 그렇죠. 봤을 때. 예, 그리고 예. 이번에 뭐 춤도 췄잖아요. 유튜브로. 롤링 뭐로 해갖고. 그 춤은 좀 별로였어요. 이상했어요. 가르쳐주고 싶어. 이상했는데 어쨌든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지지율로 계속 유지시키면서 이어질 것인가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자꾸 이거 언론이 띄워주니까 네. 국회의원은 앞으로 오랫동안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는 컷오프 통과할 거라고 봐요. 아, 예. 아, 그래요? 네, 컷오프, 박용진 의원은 컷오프를 가뿐히 통과할 거라고 네. 봅니다. 여섯 명이죠. 아, 여섯 6명이면 명인데 통과되지. 아니 그전에는 통과도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요? 조직이 없는 사람이. 그러면 저 컷오프에서 통과 안 될 사람 누구라고 보십니까? 양승조. 아, 양승조 형도 참 양승조 있습니다. 후보였지? 네, 양승조 지사님. 네, 양승 최문순.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광재.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김두관. 김두관. 간당간당한 것 같아요. PK 후보라는 또 장점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 형님. 그 형님은 본인의 장점을 못 살려. 본인 밑에서부터 성장했고 옛날에 남해 군수할 때 독일 마을 만들었고 이런 거 이야기 안 하고 자기한테 안 맞는 이야기 자꾸 정책 이야기해요. 그 무슨 기본 자산이지 그 백날 해봐야 그거 다 이재명 지사님한테 쭉 빨려요. 그렇지. 이장 출신 대통령 얼마나 멋있는 그렇죠. 그런 거 자기 잘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이에요. 자기 그때 잘하는 한때 거 해야 돼요. 핫했어요 그때. 네. 나왔을 자기 잘하는 거 해야 맞아요. 돼요. 예. 저는 근데 그분이 자꾸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시길래 혹시 대선 나오시려나? 아니 그 경남지사 2년 잘하다가 갑자기 또 던져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때 좀 너무 안타까웠죠. 그때 네. 좀 반반 의견이었는데 어떻게 던지는 쪽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예.
그 이후로 아무도 안 던지잖아요. 그 사태를 보고. 예, 김두관 학습 효과라고. 네, 김두관 효과로 아무도 안 던져 절대. 이번에 그냥 뭐 정치적 몸값을 올리기 위한 그런 도전인 것 같은데, 네. 예, 뭐 알겠습니다만 그래요. 박용진 의원의 도전은 뭐 저는 정세균 총리가 위기라고 봐요. 위기. 정세균 총 굉장히 4등으로 위기라고 떨어지면은 진짜 이거는 뭐 동력을 굉장히 더 상실할 텐데. 위기라고 봅니다. 예. 본선에서는 어느 정도 유효한 경쟁력이 있는데 컷오프는 여론조사란 말이에요. 여론조사 네. 방식이 네. 일반인하고 당원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좀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도움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타이밍이 이게 메시지는 타이밍과 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몇 번 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좋은 자산을 가진 인물이시잖아요. 네. 준비된 리더잖아요. 네.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지? 메시지와의 타이밍. 예. 아니, 제 생각에는 정세균 총리님 캠프에서 우리 이 소장님한테 연구 용역을 줘야 됩니다. 연구 용역을 주세요. 연구 제가 용역을 그냥 줘야 밤새 한번 머리 싸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네네. 이거를 이제 특정 캠프 있는 분들은 들을 때 유료로 했으면 좋겠어요. 유료로. 그분들한테는. 예, 그분들한테 유료로 했으면 맞아, 좋겠습니다. 오픈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또 보시고 거의 컨설턴트 수준의 그런 안목을 갖게 되신다면은 그렇죠. 우리 정치도 아주 그렇죠. 혁신적으로 전략 투표를 하실 수가 그럼요. 있어요. 저희 얘기를 듣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이 소장님이나 저희는 그냥 컨설팅하는 사람들하고 레벨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실무를 네. 직접 여러 번 경험하신 분들. 당에서 직접 그거를 10년씩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은 두 분 한번 컷오프 통과할 사람 6명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거의 지금 희망사항으로 좀 넣으면 안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희망사항 좀 넣었으면 싶은 게 예. 아니 제가 이제 최문순 지사님 편을 들었더니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이 뭐 경선 연기론 왜 쓸데없이 이야기하시느냐. 또 뭐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은 또 필요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탤런트가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저는 최문순, 네. 그다음에 김두관, PK 또 놓칠 수 없으니까. 네. 김두관, 그다음에 박용진, 비주류 또 넣어줘야 돼요.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추미애, 네. 이낙연, 네. 이재명. 이재명. 그 정세균 아웃?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 민주당의 대이변인데 그러면. 정세균 형님이 떨어진다. 야, 그럼 이제 민주당 이변입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은영 저는 소장님. 어쨌든 3명 빅3 정세균, 이낙연, 이재명 들어가고요. 추미애, 그다음에 최문순 지사 들어갈 거고 박용진. 정도. 네. 아니, 최문순 지사보다는 저는 이광재 지사님을 한번 마지막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자, 그렇게 여러분 기억했다가 이제 나중에 영상은 저 뭐 나와. 틀릴 겁니다. 틀리려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뭐 이준석 돌풍, 이준석 현상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준석 띄우는 거 아니니까 끄지 마세요. 끝까지 들으세요. 다 민주당에게 도움되는 얘기야. 너무 이게. 싫어요, 요새. 그렇죠. 이준석 너무 많이 국민의힘의 우리 하니까. 저기 꼬마 괴베르스 이야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근데 참 능수능란한 것 같아요. 그 따릉이 사건은 따릉이 사건이. 그 따릉이 사건은 일과적인 해프닝 같지만은 이 언론의 속성을 정확하게 읽어야 그게 그럼요.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일까? 나왔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원래 맨날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근데 아마 기자들하고는 이미 맞췄겠죠. 사진 그러니까. 위치나 이런 거는 맞췄을 거고. 그 월요일 아침 신문에 일면에 실릴 만한 그쵸. 사진을 내가 만들어 줘야 한다. 그 일요일 날 출근하면서 그 딱 얼마나 좋아요. 네. 기사거리도 없고 한데. 네. 그 딱 맞춘 거고. 오히려 지금 따릉이를 가지고 비난하는 이쪽 진영의 사람들이 약간 무색해졌어요. 조금. 그 이상은 꼰대처럼 보여요. 네, 그게. 꼰대같이 보이게 예, 됐어요. 안 지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민경욱 글씨 갖고 시비 건 거 보면은 그래요? 저는 아직 그분 앞에서는 명함을 내밀 수가 아니, 없어요. 글씨도 귀엽던데요. 저도 웃었거든요. 근데 명필이다 그래서 칭찬 약간 좀 우습게 칭찬한 줄 알았더니 그 뒤에 엄청난 비난을 쏟아 부으셨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안 나오고 그 명필이다만 나오는 건지.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게 네. 국민의힘이 30대 원외 대표. 물론 이제 뭐 꼭 나이가 혹은 뭐 원내냐 그게 그 사람의 정치적 어떤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절대 기준이라고 보진 않지만은 근데 국민의힘은 가장 낡은 당이란 말이에요. 그쵸. 이 낡은 당에서 네. 30대 원외 대표 리더십을 수용할 자세가 돼 있느냐. 이건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수용할 자세는 돌풍에 불면서 그 자세가 형성된 거고요.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는 네. 그 돌풍을 일으킨 전략적 마인드가 있었다. 네. 제가
영상을 많이 봤어요. 그 네. 바른정당인가 바른미래당인가 손학규 대표 체제하에서 그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그 아주 극심한 그 갈등과 싸움이 있었던 그 시절의 영상들 유튜브에 많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 이 사람들이 그 하태경, 이준석은 그때부터 이미 동원 결의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젊은 층, 그러니까 손학규 같은 이런 꼰대 밑에서는 우리 정치 발전이 없다고 느꼈던 거고 젊은 층에 대한 공략 방법을 여러 가지 뭐 문제 연구소인가 반페미니즘이 네, 바로 그걸 그때 대표적인데.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19년 이후에 책을 냈잖아요. 네네. 공정한 경쟁 이후에 이제 그 책은 폭망했지만 그 책에 쓰여진 그 사례와 연구된 자료를 가지고 방송 토론을 계속 젠더 이슈를 갖고 해나갔던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사실 이제 지지자들은 이준석을 뭐 꼬마개베스 그 너무 정말 정확한 프레임을 잘 잡아주셨고 다만 전략가들은 굉장히 연구 많이 해야 된다. 특히 이준석이 했던 말과 이 영상들에 대한 깊이 있게 전략가들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사실 반페미니즘도 네. 순간적인 어떤 기지나 혹은 그게 뭐 아니에요. 대응 논리가 아니라 맞아요. 연구 오랫동안 했어요. 맞아요. 요즘 것들 연구소 거기서 네. 연구를 엄청 했어요. 그때 제가 방송에서 이준석 대표가 게스트로 나왔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 몇 번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손학규 대표를 막 씹는 거예요. 씹으면서 하태경하고 자기하고 젠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해야 된다 했더니 손학규 대표가 그 트랜스젠더 문제는 교회가 싫어하는데 교회가 싫어하는데 젠더 또 있어요. 네, 뭐요? 충정이 앞에 꼽는 거. 젠더가 여러 개가 있군요. 예.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참 그게 2018년이었어요. 맞아요. 벌써 이게 3년 전부터. 그때 우리는 대승하고서 정신이 글쎄 없을 말이야. 때고 그때 이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는 그래 그 20대 남성들 말하자면은 아무도 지금 정치판에서 주목하지 않는 그 세대들에 대한 네. 관심과 말하자면 틈새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쵸. 틈새 전략인 건데 근데 바른미래당으로 과연 그 틈새 전략을 짠들 아니 그렇잖아요. 청년들이 바른미래당을 찍겠어요? 그럴 린 만무하지. 근데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고 제1야당이 되고 또 이런 어떤 그 반페미니즘 흐름을 타고 이러면서 도약해서 올라섰을 때는 좀 섬뜩함 같은 것도 느꼈어요. 그럼요. 제가. 네. 자, 지금 또 관심은 대선 관리자인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과 기싸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버스 타라. 네, 택시 탄다. 제 시간에 버스 타라. 근데 네. 택시는 또 부인했습니다. 부인했어요.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특혜인데. 특혜인데요. 자, 그래서 당내 유력 대선 주자 키우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에게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면 당이 끌려다닌다. 네. 근데 놀랍게도 이 주장은 김종인의 주장하고 많이 겹쳐요. 그래서 김종인이 또 이제 배후에서 이렇게 지도 편달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준석과 윤석열의 기싸움.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은 안철수를 아주 희롱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가지고 노는 싫어하죠. 거죠. 그래서 노는 거죠.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려면 말고 맞아요. 뭐 그런 것 거의 이 전략인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이미 뭐 안철수는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윤석열과 이렇게 기싸움을 벌였는데 정말 윤석열이 여기 합류하지 않아도 큰 손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게 지난번 사실 재보궐선거 때부터 그랬는데 좀 보이지 않는 테이블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역할을 나눠가지고 서로 치고받기도 했다가 그러니까 그걸 다 이제 누가 각본 없는 드라마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은 의심이 계속 드는 거예요. 싸우는 것도 합의된 싸움 같고 친해지는 것도 합의된 하에서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예. 일단 그 총괄 지휘자 디렉터가 김종인이라면은 김종인이 이제 역할을 딱 나눠준 거죠. 너랑 네. 너는 싸우는 걸 계속해. 이번에 그 전대도 둘이 결국 단일화를 안 했는데 역할 분담해서 싸운 거 아닌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준석을 키워내는 가장 드라마틱한 연출을 지금 해줬거든요. 네네네. 이게 저의 뇌피셜입니다. 아. 저는 그 100% 동의합니다. 네. 100% 동의를 하는데 그 의심이 저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은 네. 김웅이 이준석이 나오기 전에 지지율 2위였어요. 네, 맞아요. 지지율 2위였어요. 네. 김은혜가 4위였어요. 근데 컷오프를 했는데 컷오프를 여론조사를 했단 싹 말이에요. 빠졌어, 그래서 다. 그게 싹 빠지면서 이준석 하나만 딱 남았어요. 그쵸. 예. 이거는 최소한의 5단은 내려갔다라고 저는 충분히 의심이 갑니다. 아 누가 오다를 내렸을까? 나는 그걸 잘 모르겠어. 김종인 저는 거기에 의심입니다. 뇌피셜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세훈 시장, 김무성 전 의원, 그렇죠. 그 원희룡하고 그 이제 차세대 원희룡까지도 거기 요 합의된 테이블이 흐름들이 있는 저는 것 같아요. 만들어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국민의힘의 오래된 전략가들도 만만치 않구나라는 맞아요. 걸 우리가 사실 본 게 오세훈 시장 선거 때 봤잖아요. 네네. 오세훈과 안철수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봤지 않습니까? 네. 저기 이스나 마나한 정진석 의원 같은 수준 떨어지는 분도 드러났지만 야, 그 사람은 정말 없어도 될 존재가 아닌가, 없어야 할 존재가 아닌가 하는 아, 생각이 근데 들어요. 양념 같은 또 역할을 양념? 맡아서 하잖아요. 무슨 양념 같은 양념 역할을 같은? 맡아서 해. 가끔 튀어나와가지고 네. 주목을 받잖아요. 자세히 보시면은 저도 예초에 나경원이 후보가 될 줄 알았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네. 왜냐하면 나경원은 탄핵에 찬성 안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반대했다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찬성 네. 안 한 사람이에요. 오세훈은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자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게 서울뿐만이 아니고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도 먹힐 수 있겠구나라고 어떤 기획력이 작동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저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는 뭐냐면은 첫 번째 밑바닥 정서, 그쪽 당의 보수층의 밑바닥 정서가 탄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번에 정권 교체해야 된다라는 그 열망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저는 이 기획력이 딱 뿌려지면서 그 다음에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유능함 이 세 가지가 딱 잘 버무러져 가지고 그렇죠. 이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의심해 봅니다. 저는 이게 이번 선거가 지금 데칼코마니에요. 저쪽 네. 당하고 이쪽 당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후보도 보시면 똑같이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유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 지난 4번의 선거에서 대패를 하면서 전략에 노출이 되면 안 된다라는 깨달음은 얻은 것 같아요. 우리 측의 전략이 진보 쪽이 워낙 이게 농객들도 많고 전략가들이 많아요. 솔직히 저쪽보다 더 많아요. 근데 자신들의 전략이 노출되는 순간 이게 계속 엎어치기를 당한다. 이 생각을 하고 전략 노출을 아예 안 하는 쪽으로 지금 전략을 세운 거고 그 뒤에 무슨 테이블 안에서 서로 이제 조용히 이제 역할 분담해갖고 치고 빠지자 이렇게 지금 작전을 세우고 있다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전략을 노출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데칼코마니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남은 하나 문제 경선 연기론과 관련한 건데 이게 어느 쪽이 더 화력을 붙일 거냐 그 방법론과 관련해서 쟤네 움직임을 주의 깊게 읽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기선 제압은 이미 저쪽이 지금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이쪽도 빨리 같이 기선 제압을 들어가줘야 돼요. 이게 잘못하다가는 이게 점점 시간이 벌어지면 이게 뒤쫓아가는 걸로 완전히 판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네. 저는 그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경선 연기는 안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기를 하더라도 이 합의 테이블 안에서 하고 너무 많이 연기하면 안 돼요. 이 약간의 조정할 수 있는 정도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 마지막에 비전 전략실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끝날 때 다 해서 그걸 뭐하러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 좀 의심을 해봅니다. 네. 그 조직이 어떤 잔재의 형태라도 저는 흐름을 남아서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그만둘 무렵에 비전 전략실이라는 걸 비전전략실을 만들었다. 네. 실장은 김근식 교수였고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 언뜻 들어본 것 같다. 근데 비전전략실 실장을 딱 보니까 야, 거기서 할 일이 별로 없겠다. 기대가 확 꺾이는데요. 아니, 그 양반이 또 민주당에 있었지 네, 않습니까? 네, 그쵸. 어떤 사람이었어요? 난 뭐 잘 몰라, 그 사람. 굉장히 자아가 강하신 분 같아. 자아가 예, 인정 욕구가 좀 강하신데 인정을 그러니까-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거기 간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네. 얘기해서. 좀 잘 모셨어야 되는데 참 아쉽네요. 아니 본인이 너무 나섰어 그런 것도 있고 안 풀린 경향인 게 안철수 당에 있을 때도 비례 앞순위 제한이 있었는데 그때 번호 받았으면 됐잖아요. 그때 그 네. 되지도 않고 뭐하러 받아 이런 식이었다라고 이제 받았으면 소문은 됐어. 그렇게 나 있어요. 네. 소문이 그렇게 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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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잘 나왔어요, 그때 점수가.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 자리 그렇게 될 줄 몰랐지. 차지했다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참. 네. 앞을 잘 내다보지 못하는 분이 비전전략실 실장?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원래 자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전체는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사실은 정말 맞아요. 우리 정치인들. 전 제가 떨어질 줄 몰랐어요. 저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남은 잘 분석하고 그 미래를 아주 기가 막히게 거의 뭐 역술인처럼 잘 마치는데 네. 자기 것은 아니 원래 몰라. 사람은 그래요. 부탁을 해도 네. 아이고 뭐 우리 저기 그 김 PD 뭘 좀 해줘요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내 거 해줘 소리 잘 하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사람. 아, 맞아요. 그래요. 이게 알겠습니다. 현실입니다. 자, 오세훈 대권 출마하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 의심의 중심에 오세훈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은 그냥 앞에서 바람잡이입니다. 느낌이 그래요. 바람잡이. 네, 뇌피셜입니다. 제 뇌피셜. 근데 사실 이런 전략가들 말씀이 되게 옳아요. 특히 그 이런 큰 판에서는 적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두 분이 최고의 전략가인데 또 다른 전략가들 얘기 들어봐도 윤석열이 후보에도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을 제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아,
일단은 오세훈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요. 한번 성공해본 사람이에요. 최근에. 그렇지. 그렇죠. 가장 최근에 기억에 남는 성공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 성공 케이스를 만들었던 주역들이 김종인, 이준석이에요. 그 인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이해찬 대표가 그런 말씀 잘 하시거든요. 네. 이기는 방식이 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영남에 개혁적인 후보를 내서 호남 몰표를 받고 개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도 반 땅 이상을 한다. 뭐 이런 구상인데 이긴 사람들은 이기는 방식에 대해서 그게 살을 붙이고 조금씩 바꾸려고 하지 완전히 버리려고 하지 않거든요. 저는 똑같은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현상은 특정한 청년 지도자의 바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엄청난 전략의 소산이다. 그럼요. 이렇게 보시는 네. 거군요. 그렇다면은 민주당의 지금 청년 정치가 부재하다. 이 청년들을 좀 띄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대선기획단장을 청년으로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정치 과정을 전혀 모르는 그렇죠. 사람을 스타라고 띄워봐야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게 맞아요. 그게 민주당이 이제까지 했던 영입 정치와 맞아요. 이미지 정치, 이벤트 정치에 네. 실패한 지금 상황이 맞아요. 만든 이유예요. 박 시원합니다. 네, 네, 진짜. 정말 맞아요. 그리고 지금 선거가 간단한 선거가 아니에요. 지금 이준석이 컴퓨터 과학과를 나왔어요. 그 이준석 제가 전대 끝나고 그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 IT를 활용한 선거 전략에 본인이 직접 3번을 떨어지면서 그걸 다 능수능란하게 이제 캐치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을 민주당이 간과하면 안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청년이 문제가 아니고요. 전략을 경험이 많은 이 큰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많은 분이 대선 기획단장을 해요. 제가 이거 대선 기획단장을 청년을 한다고 그래서 주변의 젊은 친구들한테 민주당의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아 그거 대선 기획단장 그거 그냥 허수아비예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깜짝 그거 놀랐어요. 진짜 망하겠다는 소리예요. 그거는 진짜 망하겠다는 망하겠다는 얘기고 소리예요. 대선 기획단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 있는 당대표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특히 대선 같이 큰 선거 경험 있는 분이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안에 400명의 지방의회 젊은이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사실 오히려 이 친구들에게 기회를 못 주는 걸 미화해야 되고 동의합니다. 예. 그분들에게 기회 줄 방안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무슨 콘테스트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그분들 내가 보기에는 지방의회 저렇게 400명 있잖아요. 중앙에 절대 못 와요. 중앙 정치 절대 못 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아주 네. 유명하고 훌륭하다고 네. 생각하는 사람을 당에 지금 기획단장으로 모셔놓잖아요. 네.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 당원 당규 위반입니다. 그 규정 절차 위반입니다. 바로 아무것도 못해요. 맞아요. 바보 됩니다. 네. 제가 이준석 대표하고 방송에 고정도 해봤잖아요. 라디오 네. 고정도 해봤는데 일반 패널들하고 달라요. 일반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전부 대부분 하나만 하는 소리예요. 당이 돌아가는 내부 구성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신문 보고 조합해서 하는 수준의 이야기인데 네. 이준석 정확하게 자기 당의 당원 당규를 알아요. 개파 관계를 알아요. 맞아요. 프로세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 유능하고 훈련된 혁신가가 지금 당에 필요한 거지 민주당에서 요구되는 거지 또다시 이미지 정치한다면은 저는 폭망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 손학규가 키운 이준석. 진짜 이거 정말. 이준석은 네. 자신을 손학규가 키웠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아니, 아니 근데 싸우면서 싸우면서 전대 그 룰 당원 당규를 엄청 열심히 공부를 룰 미팅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싸워보고 맞아요. 징계받아 본 사람입니다. 정당에서 징계받아 본 사람입니다. 앉아서 기웅실에 욕해가지고.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이 법률 규정과 그런 것들을 규정을 가지고 따지고 맞아요. 되도록 논리적 싸움을 했겠어요. 맞아요. 징계받아 본 사람이에요. 이게 당원 당규가 읽어보면요 굉장히 구멍이 많아가지고 예. 법률가도 되게 힘들어요 그 해석하는데 예, 그거를 했기 때문에 이번 대선 기획단장은 반드시 정말 대표님께서 우리 송 대표님께서 참고초를 하셔서 외부에서 전문가 영입을 하시던지 나눠가지고 네. 좀 홍보라든지 이런 데는 예전에 손혜원 오신 것처럼 그런 전문가 영입하시고 그다음에 대선 기획단장 경험 있는 노장도 괜찮아요. 그럼요. 네, 경험 있는 분을 반드시 앉히셔야 민주당에서 사실 제일 잘하는 사람은 한명 윤호중 있잖아. 원내대표예요. 윤호중 원내대표. 그럼 원내대표 때려치고 이러면 원내대표 하고 계시니까 네. 하라 소리는 못 하겠는데 윤호중 원내대표 제일 잘하실 분이에요. 아니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이준석이 점습니까? 버니 샌더스가 점습니까? 그러니까 버니 제가 늘 샌더스가 이야기합니다. 젊어요. 맞아요. 왜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까? 맞아요. 이거는 정말 네. 너무나 단견입니다. 그리고 면피고 결국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 안 치고 쥐가 배후에서 막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정당은 악극단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영입을 하더라도 정치와 관련 있는 활동을 한 사람을 영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뜬금없이 뭐 바둑 두다 온 사람 그 영입해서 뭐 국회에서 뭐 줄 거라고 바둑 둘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게? 저기 유정현 아나운서 와서 행사 사회만 보다가 4년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네. 예, 그런 영입은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 수없이 그런 일 했어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꼬집어서 참 실명 검증하기 그래서 할 수 없지만은 빚도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많죠, 진짜. 네. 그래요. 지방에 400명이나 되는 네. 젊은 정치인들. 지금 이게 우리 당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내부에 정치 엘리트 양성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프로그램이라고 존재하는 게 지방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 전문가로서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네네. 그런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네.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 멀리 있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죠. 그나마 지금 이제 정의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청년도 발탁을 해갖고 막 자리를 주잖아요. 네. 그거를 금지하는 별도의 당을 만들어서 청년당들을 만들어갖고 그 안에서 경쟁해서 그 안에서 올라가라 이렇게 아예 개방을 해놨는데 청년 정의당 이런 청년 식으로. 정의당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거를 했었어야 돼. 트랙을 나눠가지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끼리 그 안에서의 감수성과 이슈를 가지고 논의를 펼쳐서 올라오고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기회를 일할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아직 그 틀을 만들지 못해서 이번에 좀 그 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난 이동학 최고위원, 청년 목세 이동학 네. 최고위원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송영길 대표가 발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싫어요. 내가 왜 당신 발탁 당해서 그 자리 갑니까? 네. 나는 내 자력으로 갑니다. 이 순간 출마해라. 어마어마한 그런 에너지가 폭발하죠. 그럼요. 네. 그거는 제2의 이준석 아니 지금- 민주당의 이준석으로 그렇죠.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더라고요. 지금 김용민 최고위원 정신 차려야 돼요. 음,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지도부가 되는 순간 검찰개혁 김용민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김용민 최고위원이 해야 될 일은 젊은 최고위원 정치인으로서 정권 재창출의 선봉이 될 수 있도록 거시적 안목을 당장이라도 키우고 안 되면 주위의 사람들 뭐 저희한테 전화하세요. 가서 저희가 자문해드리고 도와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 하셔야 돼요. 자꾸 이 시각을 좁게 보셔서 내가 전문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한테 비난하시는 줄 알고. 아니 그리고 지금 김한규 같은 인재들은 빨리 그 오늘도 기사 났잖아요. 근데 네. 검토로 나왔더라고요. 청와대 가버렸는데 뭐. 검토예요? 검토야 검토. 그래서 확정이 아니라 검토야. 검토야. 검토. 전부 다 검토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현장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심리적으로 좀 지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청와대 가서 일할 수 있는 그 국정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우리 키워줬으면 그 좋겠어요. 청년 오적으로 한 칼 먹긴 했지만은 장경태가 제일 훈련된 친구예요. 맞아요. 당에서는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젊은 친구들 중에 제일 훈련 그 우리 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열흘 밤낮을 잠도 못 자고 헛강 같은 데서 자면서 자원봉사했던 아유, 그래요. 그런 그 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산들이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 오늘 정치생쇼 어떠셨습니까? 정말 1분도 버릴 수가 없는 아니 1분이 뭡니까? 1초도 버릴 수 없는 유료 그런 버전으로. 정말 알찬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뵀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야당의 전략 얘기하셨는데 야당은 지금 자꾸 문재인 정부 사람 심지어 현직인 사람도 대권 후보로 천거를 한단 말이에요. 최재형 감사원장 또 김동연 전 부총리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네. 그리고 또 여러 잡리용들까지. 근데 여당 주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 2017년 아니죠. 박원순, 김경수, 이재명. 이재명은 뭐 그나마 이제 간신히 살아난 셈인데 몰락하거나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한 몇 년 동안의 이 과정을 보면서 뭔가 좀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어떤 음모에 의해서 전략에 의해서 지금 여권 주자들이 공격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주자들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서 야 이거 참 대권 주자들도 잘 관리를 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 네 분의 경우에 이제 두 분 같은 경우는 고인이 되신 분도 있고 해서 아까 이제 그 무슨 효과 이런 효과를 이제 정치사에 쓰시고 이제 사라지시는 거죠. 근데 김경수 지사는 아직 이재명 지사 두 분은 아직 이제 남아 있는데 네네. 반면 교사가 많이 될 거고 그것만으로도 정치사에 큰 역할을 하셨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여당 주자는 지금 이렇다 할 주자는 두 이재명 분이시죠. 지사 정도만 남았어요, 그쵸. 사실은. 예, 저분도 이재명 지사도 사실은 위기가 있었단 엄청난 말이에요. 위기였죠, 뭐. 위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지지율도 완전히 정체가 돼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본인이 뚫고서 그걸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상향 지지율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저분들이 주는 교훈은 본인이 스스로 모든 거를 다 뚫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초선 의원들에게도 주는 교훈인 것 같고요. 네. 저희 같은 사람에게도 주는 저 거고. 한편으로 보면은 이준석 대표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닮은 점이 있어요. 이재명 지사하고요? 어떤 징계 면요? 둘 다 징계 받아봤잖아 당에서. 당에서 징계도 하자고. 좀 흔치 않아 당에서 징계. 참 숱한 고생들을 다 한 거 아닙니까 당내에서 네.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어른이 좀 더 역할을 하셨어야 됐어요. 어른? 예, 오. 우리 당내 어른이. 예. 근데 이거는 이 당내 어른은 사실은 대통령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서 이해찬 대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대권 후보가 둘이 있어요. 총리 시켜주신 분들. 아, 그렇지. 시켜보면 이제 총리 시켜줬기 때문에 대권 주자 된 거거든요. 장관, 총리 다 네, 대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의 장관하신 분들은 왜 대권 주자로 나오지 않는지,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 하신 분들은 왜 대권 주자로 나오지 않는지,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좀 임종석 실장 접으셨습니까? 아니 어저께 어디서 술 드신다고 술 드시고 계신다고 누가 첩보를 보내왔던데.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흔히 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정권을 재창출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전당대회 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우리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노무현 대통령 말기 때 우리는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민주주의화가 어느 정도 공과됐기 때문에 정권이 넘어가더라도 안전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퇴행을 이루어졌잖아요. 네. 제도는 그렇습니다. 또 후퇴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권 재창출이 가장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는 길이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고 발전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좀 거기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된다.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결국 성공한 정부의 척도는 정권 재창출이라고 그럼요. 봅니다. 동의합니다. 네. 이명박 정말 이거는 뭐 저희 말할 겪어- 수 없는 아주 맞아요. 정말 최악의 정부였지만은 박근혜를 그쵸.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과정에서 부당한 그런 네. 국가기관 그렇죠. 개입 네, 그렇죠. 등을 했지만은 여하간 그래서 이명박에 대해서는 그 공과에 대한 검증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맞아요. 다음 정부를 창출하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성공하셨죠. 그쵸. 노무현 대통령을 네, 만들어냈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부 창출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름짓는 이런. 그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인 장관들을 정말 수없이 많이 입각시켰잖아요. 네. 대통령이 엄청나게 배려해 주신 거예요. 네. 네. 정책을 배우라는 측면이 있고 국가 운영을 배우라는 측면이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나와서 좀 큰 그림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경험해봤잖아요. 노무현 정부 이후에 MB가 들어서면서 그 정말 그 핍박과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 5년 동안 거의 그냥 자영업했어요, 전부 다. 할 게 없어, 그냥 아. 자영업했는데 그냥 방송에 또 출연할 수 있나 어디? 방송에도 못 나가요. 네. 유튜브는 할 수 있지. 네. 근데 그거 생각하면은 이번에 무조건 어떻게든지 해야 돼요, 정권 재창출. 지금 현재 정권 창출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야당이 큽니까? 여당이 큽니까? 야당이 야당? 크죠. 야당이 야당이 크다. 든다. 야당이 아주 야당이 훨씬 크죠. 아, 야당이 안 훨씬 크죠. 큰일 납니다. 이게 가장 걱정해야 될 적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권 창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지금 다시 집약돼야 할 때, 불타오를 때다. 그런데 경선 연기론 저는 그거는 정말 하여튼 그리고 절대 민주 진보 진영의 세력이 어떻고 의원 숫자가 이거 절대 믿지 마세요. 배부른 초식 공룡이에요. 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절대 믿지 마세요. 육식이어야 한다. 정치는 육식입니다. 남의 살을 뜯어야 됩니다.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네. 자, 첫 시간 기가 막히죠? 자, 이런 최고의 컨설턴트와 함께하는 시간.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박진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